수진아, 넌 처음부터 끝까지 쓸모가 없어. 남편도 직업도 없는 실패한 아이가 기생충처럼 어머니에게 매달려 살았는데 감히 당신의 삶을 가르쳤습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나는 더 나아 깡패 앞에 무릎을 꿇기 위해 자존심을 팔아치우는 비열한 놈. 당신이 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너는 너만 빼고 다 탓하는 패배자야. 전주 인근의 평화로운 작은 마을에서 화려한 유채꽃밭을 끼고 평화롭게 지나갔던 김혜숙, 65시 가족의 삶이 펼쳐진다. 그러나 40년 동안 남편의 죽음 이후 풍파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수천억 원의 재산과 고인의 남편의 이혼, 가족 구성원 자신의 갈등과 탐욕은 그들을 쉽게 치유되지 않는 균열로 내몰았다. 상실의 고통과 어려운 결정의 압박 속에서 혜숙 여사는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단결을 지키기 위한 도전적인 여정에 직면했다. 남편이 죽자 김혜숙 여사는 40년 동안 배우자를 잃은 아픔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남긴 무거운 책임도 어깨에 짊어져야 했다. 평생 노동의 산물인 것처럼 보이는 막대한 재산이 자식들 간의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갈등, 탐욕,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고 작은 가족을 분열의 장면에 몰아넣는다. 마음의 폭풍 속에서 혜숙 씨는 사랑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 남편의 유언뿐만 아니라 가족의 결속까지 지키기 위해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다. 저는 전주시 근처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김혜숙, 65이라고 합니다. 그곳은 봄이면 들판 전체에 노란 유채꽃이 만발합니다. 남편인 박정호 씨는 일주일 전에 세상을 떠났다. 요즘 하늘은 항상 흐릿하고 불분명한 내 마음에 공감하는 것 같다. 그의 장례식은 우리가 40년 동안 함께 살았던 오래된 집에서 거행되었다. 친구들과 이웃들이 모두 작별을 고하러 왔는데 그들은 나에게 유채꽃이 그의 영혼을 위로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피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들이 땅에 부드럽게 떨어지는 노란 눈물처럼 보일 뿐이다. 우리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 정우는 말수는 적지만 가족을 잘 챙기는 남자라. 그는 내가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여전히 뜨거운 녹차를 마시며 느긋한 아침을 좋아한다. 그가 떠난 이후로 모든 것이 맛이 없어 보였다. 아침 식사는 내가 집의 허전함을 마주하지 않도록 하는 핑계일 뿐이다. 장례식 날에는 날씨가 잔잔하고 마당에 있는 유채꽃이 막 피었습니다. 손님들, 멀리 떨어진 친척들, 가까운 친척들 모두 차례로 와서 애도를 표했다. 마지막 의식을 마치고 그들은 조용히 떠나 나를 혼자 현실을 직시하도록 남겨두었다. 지금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다. 아침 라디오를 들으면서 정호 씨가 탁자를 두드리는 소리는 더 이상 없었고 흔들렸던 낡은 의자를 고치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장례식 마지막 소지품을 정리하고 있을 때 장남 민재가 구석으로 끌고 갔다. 42세인 민재는 현재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서울에 살고 있다. 큰 소녀는 이제 성숙한 남자이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약간 조급하고 불안한 것이 있다. 엄마, 아빠는 이제 없어요. 재산을 나누세요. 일 처리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나는 아연실색했다. 민재의 말은 찬바람이 가슴을 한번 후려갈겼다. 저는 이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 시기에 말이죠. 그동안 민재와 동생들을 인간으로 키운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사랑과 이해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하지만 지금 민재의 말은 나로 하여금 의아하게 했다. 내가 어디서 잘못한 게 아닐까? 나는 가만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멀리 바라보기만 했다. 정원의 유채꽃은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서로 속삭이는 것처럼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민재의 말에 주춤하니 방 분위기도 꽁꽁 얼어붙은 느낌이었다. 우리는 정호 씨가 겨울날 김치를 썰고 앉곤 했던 오래된 부엌에 서 있다. 자, 이제 어머니와 딸만 남았는데요. 이 대화는 저를 생각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1,000억 원이 넘는 재산, 가족이 소유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숫자다. 나와 정호는 평생 전주시장에 개업한 벼룩시장, 작은 쌀가게에서 일하고 저축하며 지냈다. 우리는 항상 돈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정호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그는 항상 자녀들에게 자립하고 스스로 발로 서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재의 요청에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장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침착하지만 단호한 어조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이 재산은 아이들이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항상 성인은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민재는 눈썹을 찡그리며 얼굴을 바짝 긴장시켰다. 그는 더 이상 떡 한 조각을 더 달라고 들판을 뛰어다녔던 어린아들이 아니다. 그는 이제 성숙한 남자지만 오늘 눈빛으로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 엄마. 저는 게으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엄마 이해가 안 돼? 민재가 우리 둘 사이에 침묵을 깨려는 듯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나는 천천히 가까운 의자에 앉아 한숨을 쉬었다. 어려워요. 민재야, 엄마, 아빠한테 말했어? 왜 이제 아빠가 떠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민재는 가만히 서 있다가 갑자기 더 가까이 다가갔다. 목소리가 작지만 더 선명해졌다. 엄마, 서울에 있는 자회사에 큰 문제가 있어요. 돈이 없으면 모든 걸 잃게 될 거야. 민재의 말이 폭탄처럼 뇌리에 박혔다. 나는 그가 가족의 보호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회사를 차렸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왜 이 지경까지 왔어요? 그리고 왜 그는 이 일에 대해 이전에 나나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민재, 내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 돈을 허락해 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이 흔들렸다. 엄마. 더 이상 없어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도움이 필요해. 엄마 이해가 안 돼. 마음이 뒤숭숭한 민재를 본다. 아들이 받는 중압감은 이해하지만 아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돈을 달라고 할 뿐만 아니라 제가 빚진 것처럼 요구합니다. 나는 속으로 민재야,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됐니? 엄마 탓이야. 저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는 돈뿐만 아니라 가족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간직하려고 했던 원칙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것은 나와 아이들 사이에 전례가 없는 균열의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날씨 때문이 아니라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기 때문에 방이 갑자기 더 답답해지는 것 같았다. 늘 삼량하고 눈치가 보이는 맏며느리 서희는 이 작은 부엌 한가운데서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그녀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니? 아들이 위험한데 엄마도 안 도와줘. 나는 서희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말을 할 수 없었던 손수건을 움켜쥐고 서 있었다. 서희가 민재와 함께 서울에서 참업한 일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는 원래 쉽게 감정을 드러내는 스타일이 아니었지만 오늘은 내 앞에서 울었다. 서희야, 엄마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근데 이 결정이 옳았다고 생각해? 민재 아버님이 평생 이 돈을 만드느라 고생하셨어. 혹시 한 번의 어려움 때문에 모든 것을 사용하고 싶나요? 서희는 얼굴을 숙이고 울먹이며 대답했다. 엄마는 이해하지 못해. 열심히 했어요. 부모님이 힘들었던 건 알지만 민재는 지금 기진맥진해 있어요. 그는 일 때문에 일주일 내내 깨어 있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며느리의 말이 나를 조용하게 했다. 엄마가 된 나는 서희의 걱정을 이해했다. 하지만 이 상황은 너무 난처하다. 나와 저모가 정한 원칙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자녀들에게 등을 돌리고 싶지도 않다. 서희, 너희들이 힘들다는 거 알아. 그런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너희들이 날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면 어떻게 하지? 화가 나서인지 고통이 마음속에 가라앉아서인지 내 목소리가 떨렸다. 서희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얼굴을 들었다.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없다. 부모님께서 실망하실까 봐.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정말 다른 길이 없다. 엄마, 제발 저를 생각해 주세요. 만약 회사가 파산하면 당신의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둘이 어때서요? 서희의 말은 한 칼에 가슴을 찔렀다. 네, 저는 무엇보다 저의 두 손자, 박준호 씨와 박수민 씨를 사랑합니다. 그들은 나의 기쁨이었고, 순진한 아이들은 할머니를 방문할 때마다 항상 집을 밝게 해주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해 내가 평생 간직해온 원칙들을 깨뜨릴 수 있을까? 아까부터 계속 말없이 서 있는 민재를 돌아봤더니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애원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서희, 민재, 내 말 들어. 생각해볼게. 하지만 너희들은 나에게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마는 고민해야 돼. 서희는 흐느껴 울지만 마지막 희망을 잡듯 고개를 끄덕인다. 민재는 아내의 손을 살며시 쥐어짜고 두 사람은 풀리지 않는 질문에 나 혼자 맞선 채 조용히 부엌을 빠져나갔다. 부엌 식탁에 넋을 잃고 앉아있는 나는 갈림길 한가운데 서 있는 것 같았고, 한쪽은 나와 정호가 지키고 있는 원칙들, 다른 한쪽은 가족과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것은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일이 있은 후 제 아이들과 이 가족 모두가 화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이 부서진 오래된 항아리처럼 치유할 방법이 없이 부서질까요? 서희의 말은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듯 집안 분위기를 더욱 답답하게 했다. 정신 차리기도 전에 막내딸 수진이 갑자기 말을 꺼냈다. 항상 가볍고 은밀한 그녀, 이번에는 단호하게 말했다. 큰형님, 이 재산은 어머니의 재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강요할 수 있어요? 수지는 책상 모서리에 앉아 눈은 차분했지만 목소리에는 보기 드물게 집요함이 배어 있었다. 집안의 막내인 수지는 어려서부터 형들과 싸우지 않고 항상 양보하고 화기애애한 사람이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이것에 대해 침묵을 지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민재는 수진에게로 시선을 돌렸고 그의 큰오빠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들렸다. 당신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녀는 서울의 압박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곳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다. 항상 부모님의 보호 아래 숨어있기 때문에 그녀는 말할 권리가 없다. 수지는 형의 반응에 다소 놀랐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일어서서 테이블 위에 놓인 손수건을 꽉 조였다. 민재 오빠, 저는 서울에서 당신의 직업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저는 부모님이 이 돈을 가지기 위해 어떻게 사셨는지 잘 알아요. 저는 또한 이 재산이 돈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평생 모은 것이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어려움 때문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부엌은 이제 끊임없이 긴장하는 전쟁터이다. 나는 가운데 섰고 마음이 아팠다. 제가 키우는 아이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사이가 멀어지고 냉정해졌나요? 민재는 참을 수 없어 목소리가 커졌다. 수진아, 너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매일 얼마나 많은 압박에 직면하는지 알아? 제 회사가 망하기 직전인 거 아세요? 만약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면 우리 가족은 모두 거리로 나갈 것이다. 여기서 편하게 살면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민재의 말은 한 칼에 수진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지만 눈은 붉고 입술은 굳게 다물었다. 딸아이 눈에서 상처가 선명하게 보였다.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지만 단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당신을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내 삶이 있어? 나는 부자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적어도 당신이 하는 것처럼 어머니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여전히 견지했다. 여전히 민재 옆에 서 있는 서희는 애써 달래려고 한다. 수진 씨, 당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가족입니다. 조용히 얘기해야 돼요. 하지만 서희의 말은 분위기를 진정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수진이 내게로 돌아선 슬픈 목소리. 엄마, 우리 가족이 이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요. 큰오빠가 원한다면 엄마는 그냥 재산을 나누세요. 하지만 엄마는 한 번 나누면 우리 가족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수진의 말이 가슴을 졸이게 했다. 나는 내 아이들을 보고 각자가 한 마음이다. 밖에는 유채꽃밭에서 바람이 불어와 낡은 나무 문을 흔들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가족은 어디에서 틀렸고 이제 이렇게 분열되었을까? 침묵은 보이지 않는 벽처럼 우리를 갈라놓았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제 결정은 재산뿐만 아니라 이 가족의 미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을까? 저는 아이들 사이에서 갈등의 목소리 사이에서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고 서 있었습니다. 매일 밤 우리 가족이 함께 모였던 작은 부엌은 이제 비난과 고통이 교차하는 장소가 되었다. 나는 각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아버지의 간인함과 책임감을 물려받았다고 믿었던 장남 민재는 이제 분노와 애원이 가득한 눈빛으로 내 앞에 섰다. 그 옆에는 늘 사려 깊고 사려 깊은 맏며느리 서희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린 가족을 지키기 위해 눈물도 서슴지 않는다. 그리고 침착함과 이해로 저를 자랑스럽게 했던 막내딸 수진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불평하고 속상해합니다. 나는 어떻게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남편이 죽은 지 일주일도 안 되는데도 저는 안절부절 못해요. 40년 동안 배우자를 잃은 고통은 아직 진정되지 않았고 이제 나는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다시 봐야 한다. 나는 석영비디 유채꽃밭에 금을 입히고 있는 창문으로 얼굴을 돌렸다. 예전에 저모 씨가 매일 오후마다 앉아서 구경하곤 했던 곳인데 때로는 조용히 한숨을 쉬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 미소를 짓기도 한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이 장면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충분히. 나는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모두를 놀라게 했다. 내 목소리는 떨리고 크지는 않지만 단호했다. 민재, 수진, 서희, 당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너희 아버지가 너희 가족을 이렇게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니? 그는 방금 죽었지만 나는 너희 아버지를 기억할 조용한 날이 아직 없다. 나는 각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참으려고 노력했다. 민재야, 내가 힘들어하는 거 이해해. 하지만 이 돈이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 라고 자문해 본 적이 있다. 아니면 이 갈등들을 더 크게 만들까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얼굴만 숙였다. 수진이는 조용했지만 가슴속의 감정 사이에서 싸우는 듯 손이 꽉 잡히는 게 보였다. 나는 계속 목소리를 낮추었다. 수진 씨, 이 가족이 갈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이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시켜줄 필요는 없어요. 나는 평생 그것을 지키며 살아왔고 나는 너희를 포함한 그 누구도 그것을 깨뜨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서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와 무슨 말을 하려다가 내가 손을 들어 막았다. 서희, 너도 우리 가족한테만 잘해주고 싶은 거 알아. 하지만 맏며느리인 당신은 때때로 이유보다 인내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밖에는 유채꽃밭에 아련한 공간이 남으면서 햇빛이 서서히 꺼지고 있다. 모든 결정이 마음의 균열을 초래하는 막연한 갈림길에 나 자신도 서 있는 것 같다. 오늘 밤 너희들은 돌아가라. 엄마가 생각할 시간을 갖도록. 엄마는 이 가족 중 누구도 오늘의 언행을 후회하지 않기를 바란다. 민재는 고개를 들어 뭐라고 말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서희는 남편의 팔을 끌어당기며 나가기 전에 조용히 절을 했다. 수진이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눈빛이 초조해 보였지만 결국 외면했다. 나는 텅 빈 부엌에 멈춰 서 있었고 차가운 느낌이 감돌았다. 남편의 장례식이 있은 지 일주일 후 저는 제가 배우자를 잃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게 쌓아온 가족의 유대감마저 잃을 위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단지 앞이 힘든 결정들로 가득 찬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잠자리 불빛으로만 켜진 컴컴한 방에서 정호 씨의 소지품을 조용히 치웠다. 그가 신문을 읽고 장부를 쓰기 위해 몇 시간씩 앉아있던 이 방은 지금 유난히 허전하고 조용하다. 나는 서랍을 하나씩 열고 그가 보관하고 있는 작은 물건들을 낡은 만년필부터 색이 바랜 메모지까지 정리했다. 나무 캐비닛의 마지막 칸까지 끌고 갔을 때 제 손이 오래된 상자에 닿았습니다. 이 나무 상자는 크지 않고 낡았고 세월이 흐르면서 긁힌 자국이 몇 개 있지만
나는 여전히 즉시 깨달았다. 정호가 한때 가장 중요한 것을 간직하고 있다고 했던 상자다. 나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숨을 크게 들이마신 다음 열었다. 안에는 가족의 재산에 대한 서류 몇 건이 들어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접힌 편지입니다. 그 위에 정호의 글씨가 상명하게 나타나 가슴을 졸이게 했다. 나는 편지를 뜯고 손을 가볍게 떨었다. 첫 번째 글은 나와 직접 대화하는 것 같다. 해숙이는 내가 이 글을 읽고 있었다면 나는 아마 더 이상 없을 것이다. 모든 것을 직면하게 내버려 두어서 미안해. 하지만 당신이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당신은 극복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재산, 너와 나는 평생을 기부하며 보냈다. 하지만 그것은 아이들이 서로 다투거나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민재, 수진, 서희도 잘 알아요. 그들은 좋은 아이들이지만 때때로 삶의 압박은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친 가치들을 잊게 할 수 있다. 우리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장소를 짓는 꿈을 꿨던 거 기억나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당신이 동의한다면 나는 이 재산이 그 꿈을 실현하는 데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가족 분단의 근원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해수가, 난 널 믿어. 너는 우리가 세운 것의 의미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선택해야 한다면 사랑과 자애가 항상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 글은 눈물을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정호의 따스한 목소리를 울리는 듯 그가 여전히 내 옆에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나는 젊고 열정적이었던 우리의 옛 꿈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가난한 아이들이 전주시장을 배회하는 것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며 나에게 언젠가는 우리가 그들을 도울 것이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러나 삶은 아이들을 양육하는 걱정과 함께 우리를 사로잡았다. 그 꿈은 보류되었다가 점차 잊혀졌다. 그리고 이제 그가 사라졌을 때 그는 마지막 유언장으로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상자 옆에 멍하니 앉아 있었고 편지는 여전히 손에 있었다. 그 글은 단지 상기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위한 지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제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은 이 재산이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밖에서는 유채꽃밭에 부는 바람소리에 은은한 향기를 싣고 방으로 들어왔다. 밖을 보니 마음이 무겁지만 한 줄기 빛도 반짝였다. 이게 바로 내가 필요한 대답인 것 같아. 정답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정호 씨와 제가 함께 했던 꿈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일주일 뒤인 오후 녹차 한 잔을 비우고 정호의 편지를 다시 읽으려고 책상에 앉았을 때 현관문이 갑자기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민재와 서희가 들어서자 얼굴이 바삐 움직였다. 나는 두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놀라서 서둘러 거실을 뒤졌다. 둘이 뭐 하는 거야? 나는 소리를 질렀고 충격과 분노로 목소리를 잃었다. 서희는 내 시선을 피하며 얼굴을 숙이고 민재는 멈춰서 나와 마주보며 고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재산 서류를 찾아야 한다. 엄마를 기다릴 수 없어. 민재의 말은 청천벽력 같다. 나는 심장이 조이고 머리는 빙빙 돌았다. 가족의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이런 일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네요. 민재, 이게 뭐야? 여긴 엄마의 집이야. 내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 나는 말하면서 재빨리 다가가 두 사람을 막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서두르는 사이에 발걸음이 비틀거리면서 바닥에 곤두박질 쳤다. 왼쪽 어깨에서 따끔한 통증이 온몸으로 퍼졌다.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나를 눈물을 참을 수 없게 했다. 민재는 당황한 눈빛으로 멈췄다. 엄마, 나 본의 아니게. 나는 단지 내 가족을 구하고 싶다. 서희도 급히 달려와 나를 일으켜 세우며 떨리는 목소리. 엄마, 괜찮아요. 저희는 어머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저희는 정말 어쩔 수 없어요. 민재의 얼굴을 쳐다보니 어깨가 아파서 똑바로 앉을 수 없었다. 하지만 더 아픈 것은 실만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는 점이다. 민재, 너는 이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니?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알아? 이 재산은 내가 뒤지거나 빼앗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의 노력이다.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서희는 여전히 눈시울을 붉히며 옆에 앉아 있었다. 나는 너희 둘의 마음에서 후회를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은 그들이 나에게 가한 상처를 누그러뜨리지는 않는다. 잠시 침묵한 후 나는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여전히 단호하게 말했다. 둘이 돌아가세요. 엄마는 이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엄마는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엄마를 존중한다면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민재는 감히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희는 남편을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갔지만 떠나기 전에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죄송해요. 하지만 제발 이해해주세요. 우리는 단지 우리 가족을 존속시키고 싶습니다. 문이 닫히고 빈집에 나를 혼자 남겨두었다. 어깨의 고통은 나를 의자에 기대어 숨을 쉬게 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감정의 물결이 더욱 격렬하게 일었다. 민재가 곤경에 처한 건 알지만 오늘 그의 행동은 모든 것을 너무 밀어냈다. 옛날에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거실을 둘러봤다. 이제 추위와 희미해진 기억만 남았다. 나는 궁금했다. 이 가족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상처들이 영원히 치유되지 못할까? 하얗게 질린 병원당에서는 심장 박동기가 규칙적인 소리를 냈지만 마음은 실타래처럼 뒤엉켜 있었다. 전날 넘어진 것부터 왼쪽 어깨가 여전히 아프지만 마음의 상처는 정말 나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한다. 수지는 작은 창문으로 희미한 햇빛이 비치는 오후에 방문한다. 그녀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다니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엄마, 기분이 어때요? 아직도 엄마 어깨가 많이 아프니? 수진이 작은 소리로 물으며 의자를 내 침대 옆으로 살짝 밀었다. 엄마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 하지만 엄마는 아픈 것보다 더 걱정한다. 나는 한숨을 쉬며 마음의 무거움을 없애려고 노력했다. 수지는 잠시 침묵을 지켰고 무언가 숙고하듯 눈을 내리깔았다. 결국 그녀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냈고 내가 주의를 기울여야 잘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목소리가 작았다. 엄마, 나 이거 말해야 돼. 하지만 엄마가 약속할게. 나한테 화내지 말고 큰 형한테 화내지 마. 알았지? 나는 미간을 찌푸리고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그냥 듣고 싶어요라고 해. 그녀는 나를 올려다보고 걱정으로 가득 찬 눈빛을 보았다. 엄마, 큰오빠가 큰 곤경에 처해 있어요. 그는 한 조폭들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했지만 실패했다. 지금 협박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오랜만인데 서희 언니까지 다 숨겨놔서 나는 말문이 막혔고 말을 할 수 없었다. 수진의 말이 칼처럼 가슴에 사무쳤다. 나는 그 소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눈에서 혼란이나 장난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걱정과 진실만을 보았다. 뭐라고? 깡패. 민재 왜 그래? 그는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더듬거리며 목이 메이는 것을 느꼈다. 엄마, 그는 엄마가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그들은 그가 일찍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의 가족을 해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래서 그가 어머니에게 재산을 나누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가족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진의 말에 주변 세상이 다 무너진 기분이었다. 똑똑하고 책임감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키운 아들이 그런 처지에 놓이다니 믿을 수가 없다. 수진아,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왜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었어? 나는 참을 수 없었고 분노와 가슴앓이로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민재 씨는 아무도 알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은행에서 일하는 친구로부터 대출에 대해 들었다.
내가 그에게 물었더니 그는 비로소 인정했다. 그는 나에게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나는 두려웠다. 엄마가 모르면 모든 게 너무 지나칠까 봐. 나는 눈을 감고 생각에 머리가 빙빙 돌았다. 저는 제 가족이 단지 삶의 압박 때문에 다투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이야기한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요. 하지만 지금 저는 이 문제가 생각보다 더 깊고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눈을 뜨고 수진을 바라보았다. 알겠어요. 하지만 엄마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엄마가 일시적인 압력이나 감정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온 가족, 이 재산 모두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 수진이 내 손을 잡았고 간절한 목소리로 엄마, 이해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맏형 혼자 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어쨌든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 오빠가 틀린 건 알지만 엄마가 필요하대. 수진의 말이 종소리처럼 마음에 울렸다. 나는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쉽게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게 할 수도 없다. 창밖을 내다보니 오후의 햇빛이 점점 옅어져 희미한 하늘을 남겼다. 나는 궁금했다. 이것이 정호가 이 가족에 대한 나의 확고함을 시험하기 위해 나에게 남겨준 마지막 도전이었을까? 퇴원한 후 며칠 동안 모든 것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며 보냈다. 매일 아침 나는 창가에 앉아 한때 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던 유채꽃밭을 내다보았다. 하지만 지금은 단지 나를 더 걱정하게 할 뿐이다. 나의 결점은 돈뿐만 아니라 가족의 미래, 정호의 유언장, 그리고 우리가 함께 쌓아온 것들에 관한 것이다. 일주일 후, 저는 집에서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행복했던 순간들을 공유했던 식당 안에서요. 정호가 좋아했던 음식들로 식탁이 깔끔하게 차려졌다. 가족 분위기가 친해지길 원했지만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부터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모두 자리에 앉았을 때 나는 얼굴을 하나하나 보면서 긴장감을 느꼈다. 민재와 서희는 조급함을 감추지 못한 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수진이 맞은편에 앉아 소매자락을 꼬고 있다. 제 두 조카는 당황했고 오늘 가족 식사가 왜 그렇게 심각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한숨을 쉬고 일어나서 냉정을 유지하기 위해 뜨거운 찻잔을 손에 쥐었다. 잠시 침묵한 후 나는 느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많은 생각을 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너희들에게 나의 결정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싶다. 방 전체가 조용했다.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나는 계속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은 가족 누구에게도 나누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엄마는 무료교육센터를 짓기 위해 모든 것을 팔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너희 아버지의 꿈이고 나는 그것이 이 재산이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는다. 민재는 곧바로 탁자를 내리쳐 잔을 흔들었다. 그는 크게 소리쳤고 분노에 찬 목소리. 엄마가 내 미래를 망치고 있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잃지 않기 위해 가족을 구하기 위해 그 돈이 필요합니다. 큰아들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찼지만 나는 그 속에서 절망도 보았다. 민재는 수년 동안 스스로 부담스럽고 부담스러운 삶을 만들어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신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엄마.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요? 너의 가족 모두가 내가 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엄마는 이렇게 결정했어? 민재는 목이 메어 계속했다. 나는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고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확고했다. 민재야, 넌 내 아들이고 난 항상 널 사랑해. 하지만 돈은 아이를 구하는 방법이 아니다. 너는 스스로 일어나서 자신의 실수를 직시해야 한다. 엄마가 무자비한 게 아니라 내가 강해지길 바라는 거야. 서희는 남편의 팔을 잡아당기며 조용히 말했다. 형, 진정해. 엄마 마음 아프게 하지 마요. 그러나 민재는 아내의 손을 떼고 일어나 책망하는 눈으로 나를 보았다. 엄마는 나를 버리기로 선택했어. 엄마가 후회할 거야?
말했다. 민재는 무거운 침묵을 남기고 몸을 돌려 재빨리 방을 나갔다. 나는 의자에 앉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수진이 일어서서 내게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살짝 얹었다. 엄마, 나는 당신의 결정을 지지한다. 큰오빠는 지금 당장은 이해 못하지만 엄마가 옳았다고 믿는다. 딸을 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이 결정이 특히 민재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족은 영원히 분쟁과 고통에 사로잡힐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창가에 서서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나는 정호에게 속삭였다. 할아버지, 저는 우리의 꿈을 따랐습니다. 언젠가 너희들이 이것을 이해하기를 바란다. 며칠 뒤 서희의 전화를 통해 민재가 고리대금업자의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 민재 형, 그는 맞아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를 막지 못해서 미안해. 지금 서울 센트럴 병원에 있어요. 내 손은 핸드폰을 꽉 쥐었고 심장은 쿵쾅쿵쾅 뛰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도 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나는 즉시 서울로 올라가려고 준비했고 마음은 걱정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서희는 울어서 눈이 충혈된 채 복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나를 보자 급히 일어섰다. 엄마. 그는 여전히 깨어있지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엄마 들어와. 아마 그 사람만 들어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침착하려고 노력한 다음 병실로 들어갔다. 작은 방은 천장에 매달린 램프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민재는 침대에 누워 붕대를 감은 채 멍든 얼굴과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발소리가 들리자 그는 슬쩍 힐끗 쳐다보았으나 곧바로 말없이 외면했다. 나는 걸어와서 침대 옆에 의자를 당겨 앉았다. 더 이상 내가 알던 강한 민재가 아닌 허약하고 실망스러운 아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나는 아이의 다친 손을 부드럽게 잡고 떨리는 손가락에서 차갑게 느껴졌다. 민재, 엄마는 널 비난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말문을 열었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애정을 담았다. 그는 돌아오지 않았고 단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는 올 필요가 없다. 엄마 실망시켰어. 지금 엄마가 뭐라고 해도 난 바꿀 수 없어. 나는 고개를 저으며 아이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민재야, 내가 틀렸어. 하지만 넌 여전히 내 아들이야. 어머니는 여기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 자신 외에는 이 패배에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왔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목이 메는 나를 돌아본 민재. 엄마, 제가 모든 것을 망쳤어요. 나는 단지 내 가족을 구하고 싶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저는 엄마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나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확고했다. 아들아, 나는 내가 완벽할 필요가 없다. 어머니는 인생이 항상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만 하면 되지만 중요한 것은 매번 넘어진 후에 일어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아버지는 실수는 사람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고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민재는 조용하고 눈빛이 차츰 누그러지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이 많다는 것을 안다. 나는 계속했다. 민재, 그 돈으로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로 했어. 당신이 도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가끔은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자신을 되찾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랍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엄마에게 위로를 구하는 어린아이처럼 내 손을 꼭 쥐기만 했다. 저는 아들 옆에 앉아 마음이 아프지만 이것이 민재가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첫걸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는 오후의 햇빛이 서서히 방으로 들어와 차가운 공간을 따뜻하게 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우리 가족이 용서의 여정, 변화의 여정, 그리고 희망의 여정이라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때일지도 모른다고. 수지는 유채꽃이 피지기 시작한 초가을 오후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마당에 서서 버스가 골목 끝에 서 있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작은 가방을 들고 내려와 얇은 스웨터를 입고 긴 여행 후 피곤함을 얼굴에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나를 보자 수진이는 빙그레 웃었고 부드러운 미소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엄마, 저 왔어요. 수진이 지난날의 차가운 공기를 달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서울을 떠나 저와 함께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수진이는 도시에서 안정된 직장을 얻었고 넉넉하지는 않지만 자립하기에 충분한 개인 생활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행복과 슬픔의 기억이 뒤섞인 곳으로 돌아가기 위해 모든 것을 남겨두기로 선택한다. 그날 저녁, 우리는 소박한 식사 후 베란다에 앉아 들판을 내려다보는 희미한 달빛을 바라보았다. 수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따라 주더니 조용히 말했다. 엄마, 당신한테 일어나는 일 때문에 많이 피곤한 거 알아요. 하지만 엄마 혼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아빠가 원하셨던 걸 같이 할 수 있게 엄마랑 같이 있을게. 나는 딸의 손에 손을 얹었고 목맨 소리로 말했다. 오 수진아, 나는 내가 나를 위해 내 삶을 희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너는 앞날이 창창하다. 내가 돌아온 건 고맙지만 걱정도 돼.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결의에 찬 눈빛을 보냈다. 엄마, 저는 그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서울이 전부는 아니다. 가족을 떠나면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진이의 말은 나를 감동시켜 눈물을 흘리게 했다. 그동안 혼자서 애들의 버팀목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옆에 있어줄 사람도 필요했다. 그리고 이제 수진이는 책임감 때문이 아니라 저와 이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수진이는 제가 자산 매각 과정을 시작하고 자선단체와 연락하여 무료 교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세우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방에서 몇 시간을 보내며 정호의 노트를 읽고 그가 품었던 아이디어를 그려냈다. 엄마, 아빠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너도. 수진이가 어느 날 저녁 센터의 첫 번째 설계도를 살펴보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고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얘야, 나는 내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는 것 이상 필요한 게 없어. 어머니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이 가족의 애정이다. 엄마랑 여기 있는데 엄마가 주신 선물 중에 제일 큰 거요. 수진이는 나를 보고 내 손을 잡고 사랑으로 가득 찬 눈을 했다. 엄마, 나는 단지 엄마가 내 옆에 있으면 돼요. 가장 소중한 자산. 그 순간 나는 지난날의 모든 어려움, 논쟁, 고통이 사라진 것처럼 느꼈다. 우리 가족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일이 많지만 수진의 귀환은 우울한 날들 사이에 작은 빛과도 같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준다. 1년 후 이른 봄 어느 날 아침, 저와 수진이가 열심히 지은 교육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하늘은 맑았고 전주 저녁에 노란 유채꽃밭이 펼쳐져 신선하고 희망적인 느낌을 주었다. 산들바람이 불어 마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것처럼 꽃들을 흔들었다. 정호가 사랑했던 연두색 테두리가 흰색으로 칠해진 작은 건물 앞에 섰다. 문 앞에 걸려있는 표지판에는 박정호의 꿈희망교육원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이름은 수진 자신이 제 남편을 기리고 우리 가족에게 남겨준 의미를 간직하기 위해 붙인 이름입니다. 개장식은 소박하지만 아늑하게 진행되었다. 마을 사람들과 우리를 도와준 자선단체들이 모두 출석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전에는 공부만을 꿈꿀 수 있었던 이 지역의 가난한 아이들이 이제는 이곳에 모여들었고 얼굴은 환한 눈빛으로 빛나고 있다. 제 옆에 서서 마이크를 잡은 수진이는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의 도움과 지지 없이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아버지의 꿈이고 오늘 그것이 실현되었습니다. 이 학원이 공부뿐만 아니라 새로운 꿈에 대한 영감을 주는 곳이기를 바랍니다. 수진이 끝났을 때 박수갈채가 터져나와 분위기를 한층 북돋았다.
나는 딸을 보며 뿌듯함과 고마움을 느꼈다. 그것의 끈기와 결단력은 내가 힘든 나날을 보낼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 식이 끝난 뒤 유채꽃밭으로 나와 아이들이 편하게 놀 수 있는 중앙 공간을 남겨뒀다.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스치고 부드러운 유채꽃 향기를 실어나르자 어느 때보다 마음이 놓였다. 아이들의 바삭바삭한 웃음소리가 새소리와 섞인 중앙을 바라보았다. 그 장면은 저에게 정우가 여기 앉아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장소를 짓는 꿈에 대해 이야기했던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할아버지, 우리가 해냈어요. 나는 조용히 속삭였고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다. 민재는 개관식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탓하지는 않았다. 나는 그가 여전히 스스로를 치유하고 자신을 되찾는 여정이라는 것을 안다. 우리 사이는 거리가 멀어도 언젠가는 민재가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햇빛이 점점 더 높이 들어올 때 나는 눈을 감고 그것의 온기가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꼈다. 활짝 핀 유채꽃밭과 동심의 웃음소리와 전주의 평화로운 공간 사이에서 소박한 행복감으로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것은 정호의 꿈의 완성이 될 뿐만 아니라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꿈의 시작이 될 수 있어 사건 이후 사랑과 유대감을 되찾을 수 있다. 그날 오후 집 현관에 앉아 김장 준비로 늦장아찌를 하나씩 줍고 있을 때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어 집으로 통하는 길을 내다보았고 마치 순간적으로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민재와 서희는 두 손자, 준호와 수민을 데리고 걸어온다. 놀랍고도 감정적인 풍경에 온 가족이 해질녘에 나타났다. 나는 양배추 바구니를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민재를 마지막으로 본 게 병원에서였는데 저를 외면하고 보고 싶지 않을 때였어요. 그러나 지금 그는 여기에 있고 얼굴에 후회와 감동이 뚜렷하다. 마당에 들어서자 민재는 서희와 두 아이의 손을 놓고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놀라서 반응할 시간이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뭉클했다. 엄마, 죄송해요. 내가 다 잘못 이해했어.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아줘서 너무 고마워. 상처만 주어도. 상반된 감정으로 가득 찬 민재를 본다. 내 일부는 그가 실수했다고 꾸짖고 싶었지만 다른 일부는 아들을 안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고 싶었다. 민재, 일어나. 엄마는 나를 포기한 적이 없다. 하지만 나는 가족이 사랑하는 곳이지 다투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 민재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내 손을 잡았고 간절한 목소리로 엄마, 제가 틀렸어요. 부모님이 가르치셨던 가치들을 욕심과 압박감으로 흐리게 했다. 하지만 이제 엄마와 동생 수진이가 한 일을 보고 내가 얼마나 멍청한 짓인지 깨달았다. 학원은 아버지의 꿈일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가장 큰 교훈이다. 서희도 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엄마, 그를 막을 수 없어서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실수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우리는 엄마와 수진이 교육센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전주로 이사하기로 상의하고 결정했다. 기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옆에 서 있는 두 아이를 바라보았고 맑은 눈과 얼떨떨한 얼굴을 했다. 나는 허리를 굽혀 팔짱을 끼고 준호와 수민을 끌어당겼다. 내 손주들, 나는 항상 손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민재와 서희를 돌아보았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한 목소리였죠. 너희들이 돌아온다. 나는 매우 기쁘다. 가족이 재회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다. 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돌아오는 것이 단지 사과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란다. 공약이죠. 우리 가족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에 맞춰 살겠다고 약속합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연한 눈빛을 보냈다. 엄마, 약속해요. 오늘부터 가족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마음의 폭풍이 서서히 사라진 것처럼 느꼈다. 온 가족이 식탁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준호와 수민의 웃음소리가 공간을 환하게 밝혀준다. 내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빛이 자라기 시작했다.
우리 가족은 아무리 많은 고난을 겪어도 여전히 유대감과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14.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은 깊은 균열을 겪고 점차 화합을 되찾았다. 하지만 나는 각 사람의 마음의 상처는 아직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몇 번의 사과나 짧은 상봉의 순간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매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서 현관에 나가 햇빛에 펼쳐진 유채꽃밭을 봅니다. 조카인 준호와 수미는 종종 마당으로 뛰쳐나와 함께 논다. 그들의 웃음은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모든 슬픔을 달래는 것처럼 울려 퍼졌다. 민재는 교육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점차 그가 수업 준비부터 지역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활동 조직까지 더 많은 열정을 쏟는 것을 보았다. 어느 날 그는 교실을 꾸미는 것을 돕다가 갑자기 나에게 말했다. 엄마, 정말 이 센터는 아버지의 꿈뿐만 아니라 제가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느껴요. 나는 그를 보고 감격한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의 진정한 성장은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서희는 가족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그녀는 수진과 함께 센터의 병참 활동을 관리하면서 두 아이를 돌보았다. 수진이는 늘 그렇듯이 저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모두가 노력했지만 나는 여전히 무언의 어려움을 느꼈다. 민재는 가끔 실수를 상기시키는 방법으로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하는 생각에 잠긴 눈빛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가끔 죄책감을 피할 수 없는 나는 가족들이 겪었던 상처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그런데 유채꽃밭에서 웃고 있는 준호와 수민이를 볼 때마다 뭔가 보람을 느껴요. 어느 날 오후 정원에서 야채를 주우던 준호가 달려와 손에 노란 유채꽃을 들고 내 손에 넣었다. 할머니, 이건 당신 꽃이에요. 할머니 좋아하세요? 나는 그 소년의 작은 얼굴과 맑은 눈빛을 보고 마음이 따뜻함을 느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세요. 할머니 준호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 나는 진정한 사랑이 탐욕과 고통을 포함한 모든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화려한 말이나 원대한 꿈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민재가 매일 아침 주망뜰을 쓸어가는 방식, 아이들에게 책을 건네주는 수진의 미소, 준호가 내 손에 쥐어준 유채꽃 같은 가장 단순한 행동들 속에 있다. 과거에 많은 상처가 있었지만 우리 가족은 점차 치유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가 함께하고 모든 고난을 함께 이겨낸다는 것입니다.